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볼까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지금 소중하게 손가락에 끼고 계신 그 금반지나 목걸이 혹은 투자용으로 사 모으시는 골드바까지, 냉정하게 말하면 이 모든 금은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이 우리 인류에게 던져준 아주 미세한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듣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냐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지질학적, 화학적 팩트에 기반한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로 해낸 금의 총량은 대략 20만 톤에서 많아야 21만 톤 정도로 추산되는데, 올림픽 규격 수영장으로 치면 약 4개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양은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실제 금 총량의 1%는커녕 전전전력 근련전청 퍼센트 수준의 먼지 같은 양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짜 금, 나머지 99.9%의 금은 어디에 숨어 있느냐? 바로 여러분 발밑 수천 킬로미터 아래, 인간이 절대 살아서 닿을 수 없는 지구의 심장부인 내핵과 외핵에 갇혀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지구가 처음 탄생하던 약 45억 년 전의 상황을 상상해 봐야 합니다. 초기의 지구는 아주 뜨겁게 끓어오르는 마그마의 바다 상태였는데, 이때 아주 단순한 물리학의 법칙이 작용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뜬다는 것이죠. 금은 원자번호 7빌9번으로 굉장히 무거운 중금속에 속할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친철 원소, 즉 철과 아주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식으면서 엄청난 양의 철이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아 핵을 형성할 때, 지구상에 있던 대부분의 금도 그 철을 따라서 전부 지구 깊숙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최근 학계의 연구 결과와 버나드 우드 교수의 네이처지 발표 등을 종합해 보면, 만약 우리가 신의 능력을 빌려서 지구 핵 속에 갇혀 있는 그 엄청난 양의 금을 전부 끄집어내어 지구 표면에 페인트처럼 바른다면, 지구 전체를 무려 30cm에서 최대 50cm인 두께의 순금으로 코팅할 수 있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양이 그 안에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거대한 대륙과 해양 전체를 무릎 높이까지 순금으로 덮을 수 있는 양이라니, 실로 어마어마한 보물이 우리 발 밑에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을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그럼 기술을 발전시켜서 땅을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 금을 꺼내오면 되지 않냐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현대 과학기술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깊게 땅을 파고 들어간 기록은 구소련 시절의 콜라 시추공인데, 인류가 가진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20년 넘게 팠지만 도달한 깊이가 고작 12.1mm였습니다. 지구 반지름이 약 6,400km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과 껍질조차 제대로 뚫지 못한 수준이죠. 그 정도 깊이만 들어가도 지열은 섭씨 180도를 넘어가고 압력이 상상을 초월해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강력한 드릴 장비도 흐물흐물 녹아버리거나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립니다. 하물며 금이 묻혀있는 해까지 가려면 수천 킬로미터를 더 뚫어야 하고, 그곳의 온도는 태양 표면 온도와 맞먹는 5,000도 이상인데, 우리가 그곳에 닿을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남아프리카의 깊은 광산에서 혹은 강가에서 사금을 채취하며 얻는 금들은 지구가 형성될 때 미처 핵으로 가라앉지 못하고 지각 틈바구니에 운 좋게 끼어 있거나, 지구가 식은 뒤 후기에 쏟아진 소행성 폭격, 당시 우주에서 날아와 표면에 뿌려진, 말 그대로 지구가 실수로 흘린 혹은 우주가 던져준 부스러기를 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금이 지구 전체 보유량의 1%도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지금 금값이 비싸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희귀하고 반짝이는 금속이 우리 손에 들어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구 표면에 남겨진 인류가 유일하게 손댈 수 있는 그 극소량의 부스러기 금을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알아보고 로마 시대 이전에 이미 전 세계 금의 90%를 독점하며 황금의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제 시계를 돌려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이 금을 얼마나 깊숙이 숨겨두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지고 있는 금이 지구 전체로 보면 얼마나 미미한 부스러기에 불과한지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이 귀한 표면의 부스러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압도적인 규모로 싹쓸이 해간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찬란한 황금의 제국, 고대 이집트입니다. 흔히들 고대 제국이라고 하면 로마를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로마가 본격적으로 패권을 잡기 전까지 고대 세계의 금시장은 이집트가 완전히 꽉 잡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 고고학적 데이터와 학계의 정설을 종합해보면 로마 시대 이전 전 인류가 사용했던 금 총량의 무려 90%가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소비되거나 그들의 손을 거쳐갔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따지면 고대 이집트 문명이 존속했던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사용한 금의 총량은 약 7.1톤 내외로 추정되는데, 현대의 연간 채굴량이 3,000톤을 넘나드는 것과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면 겨우 7톤이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이너마이트도 중장비도 없이 오로지 인력과 청동 구리도구 같은 단순한 장비만으로 채굴해야 했던 기원전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면 이 7톤은 현대의 7만 톤,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그야말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갈아 넣은 천문학적인 양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동시대의 강력한 라이벌 국가였던 바빌로니아나 미탄니, 아시리아의 왕들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낸 외교 문서인 아마르나 서신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들은 파라오에게 편지를 보내 당신의 나라 이집트에서는 금이 마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흙먼지처럼 흔해 빠지지 않았습니까? 제발 우리에게 금을 좀 보내주시오 라고 노골적으로 부러움 섞인 구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금을 얻었을까요? 단순히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가져다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집트의 진짜 금광은 이집트 본토가 아니라 남쪽 지금의 수단 지역인 누비아오에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어로 금을 뜻하는 단어가 누부라는 점만 봐도 이 지역명이 금의 땅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데, 이집트는 이 누비아 지역을 식민지처럼 경영하며 막대한 양의 금을 수탈하고 끊임없이 원정대를 보내 국고를 채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놀라운 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소장된 토리노 파피루스 지도입니다. 기원전 1760년경 람세스 4세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도는 인류 역사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질도이자 광산 지도로 평가받는데, 놀랍게도 이 지도에는 단순히 길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금광이 위치한 산의 지형, 암석의 분포, 금을 캐서 운반하는 경로, 심지어 사막 한가운데서 광부들이 마실 우물의 위치까지 현대의 지질도 못지않게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집트인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금을 줍는 수준을 넘어 지질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채굴 및 탐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은 금이 가진 특성, 즉 철이나 구리와 달리 자연 상태에서 바로 금속 형태로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절대 녹슬지 않는 불변성과 태양을 닮은 영롱한 빛깔에 매료되었고, 이를 자신들의 주신인 태양신 라의 살점이라고 믿었기에 파라오의 불멸을 기원하며 무덤과 관을 금으로 도배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번쩍이는 이유가 바로 금의 이러한 화학적 안정성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집트가 이렇게 엄청난 양의 금을 먼저 캐내어 사용해 버렸다는 것은 후대 인류가 캘 수 있는 몫이 그만큼, 아니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지표면 근처의 금,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다지는 이미 수천 년 전 이집트인들이 다 가져가 버렸고 이후 로마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점점 더 깊고 더 위험하고 더 채산성이 낮은 곳을 파헤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금이라는 녀석은 땅 속에서 식물처럼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석유처럼 생물체가 변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왜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대형 금광을 발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진 걸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땅속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저 먼 우주,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별들이 충돌하는 그 폭발의 순간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땅 밑에서 고개 들어 하늘로, 아니 저 까마득한 우주 깊은 곳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많은 분들이 금이 노랗고 반짝이니까 막연하게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생겼다거나 태양 같은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로맨틱하게 상상하시곤 하는데 냉정한 천체 물리학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태양은 금을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평범한 별에 불과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는 별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태양 정도 체급의 항성은 수소를 태워 헬륨을 만들고 기껏해야 탄소나 산소 정도를 만들어내다가 수명을 다하면 그냥 식어버리죠. 금은 원자 번호 79번, 즉 양성자가 7p9개나 뭉쳐 있어야 하는 아주 무겁고 복잡한 원소인데 이 정도의 무거운 원소를 억지로 융합시켜 찍어내려면 태양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상 초월의 에너지와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바로 우주에서 가장 격렬하고 파괴적인 이벤트인 중성자별의 충돌이나 초신성 폭발 순간에만 탄생합니다. 중성자별이라는 건 거대한 별이 폭발하고 남은 태양만 한 질량이 서울시만 한 크기로 압축된 초고밀도 천체인데 이 두 개의 중성자별이 우주 공간을 떠돌다 서로 부딪히는 순간 상상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열과 중력파가 발생하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엄청난 양의 중성자가 원자핵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아르 과정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때 비로소 금이나 백금 같은 귀금속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끼워진 그 금반지는 수십억 년 전 저 먼 은하 어딘가에서 별들의 시체가 충돌하며 내지른 최후의 비명, 그 폭발의 잔해이자 우주의 먼지가 우연히 태양계가 형성될 때 지구로 날아와 박힌 그야말로 별의 파편인 셈이죠. 중세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겠다고 평생 실험실에 처박혀 있었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은 지구 내부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적 규모의 핵 폭발이 있어야만 생성되는 물질이니까요. 자, 이렇게 우주가 지구에게 던져준 금의 양은 정해져 있고 지구는 스스로 금을 단 1g도 만들어낼 수 없는 행성인데 문제는 인류가 이 한정된 자원을 너무나 빠른 속도로 파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크 골드라는 아주 심각한 개념을 마주해야 하는데 이는 전 세계 금 생산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말합니다. 세계금협회와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들의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놀랍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2024년에서 2025년을 바로 그 피크 골드의 시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채굴한 금의 총량은 약 21만 톤 정도인데 현재 땅속에 묻혀 있어 우리가 채굴 가능하다고 확인된 매장량은 고작 5만 7천 톤 내외에 불과합니다. 매년 우리가 3천 톤에서 3,500톤씩 캐내고 있으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면 경제성 있는 금광은 바닥을 드러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채굴하지 못했던 저품위 광석에서도 금을 뽑아내고는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과거에는 톤당 수십 그램의 금이 나오는 노다지, 광산이 즐비했지만 지금은 흙 1톤을 파내서 고작 1, 2g,
심하면 0. 몇 그램의 금가루를 얻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환경을 파괴해야 하는 실정이니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설적인 금광들은 이미 고갈되어 문을 닫거나 지하 4km까지 목숨 걸고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고, 호주나 미국의 주요 금광 생산량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올해가 채굴량의 최대치일 수도 있고 내년부터는 서서히 줄어들 일만 남았다는 거죠. 공급은 줄어드는데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우주산업 등 첨단 기술에 들어가는 금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까지 더해지고 있으니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에서 금이 쏟아지길 기다릴 수도 없고 지구가 금을 잉태하길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땅속이 비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를 파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깊은 산속의 광산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통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은 땅속 깊은 곳과 우주를 지나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 속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과 폐가전 제품들이 쌓여있는 쓰레기장으로 향합니다. 바야흐로 도시광산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인데 과거의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는 허황된 꿈을 꾸었다면 현대의 연금술사들은 버려진 전자쓰레기에서 순금을 추출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숫자로 딱 비교해드리면 입이 떡 벌어지실 텐데 우리가 일반적인 천연 금광에서 금광석 1톤을 힘들게 채굴해서 파쇄하고 화학 처리를 해도 얻을 수 있는 금은 고작 해야 3g에서 4g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폐휴대전화 1톤을 모아서 분해하고 재련하면 거기서 나오는 금은 무려 300g에서 많게는 400g, 기판의 종류에 따라서는 1kg 가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함유량만 따져봐도 땅을 파는 것보다 도시의 쓰레기를 뒤지는 것이 최소 80배에서 100배 이상 효율적인 노다지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아주 상징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선수들에게 수여한 금, 은, 동메달 약 5,000개를 전부 일본 전역에서 수거한 소형 가전제품 7만 9천 톤과 휴대전화 620만 대에서 추출한 재활용 금속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연금술의 승리이자 금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 나도 집에 있는 안 쓰는 핸드폰 녹여서 금을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집에서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과정에는 왕수나 시안화물 같은 맹독성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금 몇 푼 얻으려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미생물이나 특정 식물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파이토마이닝 기술도 연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칼립투스 나무가 흙 속에 미세한 금 입자를 뿌리로 흡수해서 나무잎에 농축시키는 현상을 이용해 금을 수확하려는 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인간의 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판왕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아니 박사님,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 유전자 가위로 생명을 조작하는 시대인데 까짓것 금 원자 정도는 과학으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실제로 만들어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을 인공적으로 만들려면 화학 반응이 아니라 물리학의 영역인 핵 변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입자 가속기라는 거대한 장비에 수은, 원자번호 80이나 백금, 원자번호 78을 넣고 중성자를 쏘거나 양성자를 떼어내서 억지로 원자번호 70수번인 금으로 바꾸는 것인데
1940년대부터 이미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성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성비가 최악이라는 점입니다. 1g의 인공금을 만들기 위해 돌려야 하는 입자 가속기의 전기세와 운용 비용이 현재 금 시세의 수백만 배, 아니 수천만 배가 넘게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10만 원짜리 금 한 돈을 만들기 위해 100억 원을 쓰는 꼴이니 경제적으로 미친 짓이나 다름없죠. 게다가 이렇게 억지로 만든 금은 동위 원소가 불안정해서 방사능을 내뿜는 경우가 많아 며칠 지나면 다시 다른 원소로 변해버리거나 몸에 지니고 있으면 피폭될 위험까지 있으니 쓸모가 없습니다. 최근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처지가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을 위협하고 가격을 폭락시킨 것과 비교하며 금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그저 탄소 덩어리에 배열만 고온고압으로 바꿔주면 되는 구조의 문제라서 기술 발전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지만 금은 원소 그 자체, 즉 재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인 원자핵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공금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금값이 똥값이 되는 일은 우리 생애에는, 아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금은 지구 내부에서 더 이상 솟아나지 않고 우주에서 가져오기도 힘들며 실험실에서 찍어낼 수도 없는 철저하게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우주항공,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기들은 부식되지 않고 전도성이 완벽한 금을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말라가는데 수요는 폭발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제가 금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금이라는 물질이 단순히 사치품이 아니라 별들의 죽음에서 태어나 지구의 깊은 곳을 여행하고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여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닿은 우주가 선물한 대체 불가능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아마 결혼 반지나 돌반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인류는 앞으로도 남은 1%의 부스러기를 찾기 위해 쓰레기장을 뒤지고 받아 밑을 훑겠지만 그 이소성 때문에 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커피 한 잔 값으로 우주의 보물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금반지가 있나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미래 자산일지도 모르니까요.